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달고나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달고나 제6강입니다. 오늘 57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공유일 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합니다. 자, 토지가 공유라 만약에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지상에 갑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근데 그 공유물에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생겨보세요. 그럼 공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공유자 갑을병은 우리 토지 30년간 사용 못하는 거죠. 이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처분행위로서 이게 생기려면 공유자 전원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합니다. 그럼 지분 처분은 자유라 전원동이 필요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할 때 갑이 을 동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갑,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서 갑이 지분 과반수 동의 없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전원동이 없죠. 이때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 토지, 공유지를 분할했다. 공유 분할은 언제나 전원참여했단 말이죠. 이게 전원동이 거쳤으니까 이때만 관법지 생깁니다. 판례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55번 토지 공유죠. 토지 공유.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 나왔죠.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볼 게 없죠.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56번도 공유 토지, 토지 공유예요. 공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그 다음 지분만 전매했다. 전원동이 없죠.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없다. 57번 공유지, 공유토지, 토지공유입니다.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을 경우 위 그 다음 공유지를 분할했죠. 그럼 전원동이 있으니까 제일 끝에 취득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묘기준권 시효취득인데 이거 두 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했죠. 줄여서 장사법. 장사법 2001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제 분묘기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지금도 분묘기준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 시행 후 분묘를 설치하면 이제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사 물권인 분묘기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내지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빨강색 나오죠. 빨강색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 해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지금도 분묘기준권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판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 판례는 분묘기준권을 시효취득하면 무상이라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료 지급해야 된다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둘 다 전원합의체라 판례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아주 유력합니다. 올해 간평이 이미 나왔죠.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0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이 대신할 수 있다. 막 가름이 갈아 마신다가 아니에요. 대신할 수 있다.
역시 1번 갑부동산의 전세권 을이 나옵니다. 계약기한 2년에 전세금 3억을 갑에게 지급했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을은 이 계약을 갑과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래도 을은 남은 기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을은 안 쫓겨난다. 을은 안 쫓겨나고 남은 기간 나갈 때 을은 전세금을 병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설정자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신소유자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을이 대항할 수 있다란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었죠. 62번 갑부동산의 을과 전세권 맺고 을이 전세금 지급했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주고 이제 을이 목적물을 조면하는데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동시행이죠. 전세금 지급과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게 317조고 근데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세권이 끝나니까 목적물 조면은 반환했는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줍니다. 갑은 전세금 줄 필요 없죠. 동시행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생긴 이자는 당연히 갑이 취득하고 부당이득 아닙니다. 을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갑은 전세금 안 주는 겁니다. 63번 건물 일부죠.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 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은 있습니다. 이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일부가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64번입니다.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고 1-1하고 저당권 병이 나와요. 그럼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을이 빌렸죠.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권 목적한 거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전세권을 저당잡았는데 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더 이상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자는 이걸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65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한 방법으로 유치물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누구한테 위탁받았죠? 유치권자. 그러니까 이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6번 점유자 즉 유치권자죠. 유치권자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점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상대방 측, 즉 반환 청구권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67번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 발생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특약은 유효 동그라미 유효합니다. 즉 유치권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유효입니다. 그 다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 발생하지 않는데 이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동그라미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 동그라미. 그 말이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례림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68번 의심이 안 나왔습니다. 자, 68, 69 두 개 잘 비교하세요. 68은 임대인 동그라미죠.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해주게 해놓고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준다 해놓고 임차인을 배신하고 안 했죠. 그래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건 임대인의 배신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건물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임대인 사람이 배신해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 인정 안됩니다. 자, 69 비교하세요.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임대차에서 점유하다가 목적물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추출합니다.
그럼 이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럼 갑은 필요비를 지급해야 되죠. 임대인 갑이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아서요.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 필요비, 비용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초음권은 필요비에서 나왔죠? 이것도 여전히 유치권 인정된다. 필요비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원채권이 필요비 채권과 X부동산 물건, 다시 원채권이 필요비 채권과 물건이 X부동산, 여기 결론관계 있죠. 근데 그 원채권이 뭐로 바뀌었죠? 비용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여전히 이것도 결론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68번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 X. 69번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69번 보세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봐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론관계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과 사이에도 결론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해서 유치권 주장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70번 이제 321조가 유치권 불가분성 보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죠.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 창호를 공사해서 돈을 안 주니까 유치를 하는데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다세대 주택 전체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해줍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시죠? 그 점유한 세대 하면 안 됩니다. 주택 전체에 시행한 채권 전부 유치권 인정해준다. 71번 이제 간접 점유는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겼다.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물건 이건 돌려준 겁니다.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맡겨야 가능하다. 채무자 X. 그 다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콘솔 도급계약 맺어서 수급인 을이 공사를 하더라도 보통 이 건물은 도급인 갑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평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유치권자 을은 평에게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못하죠. 그러니까 채권은 채무자는 갑이죠. 채권은 갑에게 행사해야 돼요. 을과 병 얼굴 본 적 없죠. 병에게 채권을 변제 청구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잖아요.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는 가짜가 거의 없으니까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항명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도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 성립했죠. 그러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진짜 성립할 수 있어요. 진짜면. 그러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진짜도 대항할 수 없는데 가짜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경매 개시 결정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예요.
여기 없는 거 X.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만 낸 거죠. 여기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X, 가압류 X, 체납처분 압류 X. 경매 등기 전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럼 72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자 이후 동그라미 이후 그 밑에 밑줄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자, 73번 주의하세요. 소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치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자 점유 동그라미 쳐요. 점유를 이전받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자 후 동그라미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아까 첫 줄에 점유에도 동그라미 치고 방금 채권에 동그라미 쳤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점유 플러스 채권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 나중에 취득했으니까 이때 이제 유치권 취득한 겁니다. 다시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럼 이 유치권은 밑줄이 긴 게 있죠. 경매 등기로 압류 효력 후에 생겼죠. 그래서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74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 동그라미 쳐요. 저는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민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네, 다시 74번 자 주의하세요. 다시 봅니다. 74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주의하세요. 자, 그 뒤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경매일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마지막 정리하니까 정리가 잘 되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들이니까 자주 보셔가지고 틈틈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